교재 설명 좀 하고 갈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 오늘 수학 친구들은 우리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번호 써줬죠? 나한테 카톡을 하나씩 보내. 그럼 선생님이 초대해줄게. 알았지? 자 그래서 과제랑 자료랑 여기 항상 올리니까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나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다음 주부터 우리 책이 지금 계속 쌓여갔잖아.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사회나 이거 한 번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았지? 왜냐면 지금 5회 끝났고 5회 답지까지 줬어요. 나만 끝난 거야. 너네 풀고 채점해야 끝나.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내일 고정식, 모레 현대시험은 이제 그냥 한 수업에 한 번씩 끝날 거거든? 근데 얘는 오늘 못 끝나. 생각보다 13개여서 할 게 많아서 얘는 오늘 못 끝나고 오늘 최대한 그래도 일단 할 거예요. 자, 책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책 보면 여기 어딘가에 일단 이름을 쓰세요. 선생님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는 책 걷어갈 거야. 걷어가서 채점이랑 탐사기랑 다 볼 거니까 자, 여기 네임펜 없는 사람들은 여기 못 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세요. 이걸로 좀 써지죠? 지워질 거봐. 어딘가에 어디 써? 흔적을 어디든 써봐. 내가 여기다 써요. 자, 교재 보면 지금 목차 좀 볼게요. 자, 아웃소싱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사회 문화나 우리 경제 지문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맨 앞에 목차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부터 가면 이제 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있고 여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뒤로 조금 더 가면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답지 넣어놨어요. 48페이지 이쯤에 답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부터 보면 같은 지문이야. 얘가. 같은 지문인데 이게 훨씬 쉬워. 58페이지가 훨씬 쉬워. 같은 지문인데 단답형 OX 넣어놨고요. 그리고 쭉 가서 106페이지 가세요. 106페이지 가면 OX 또 넣어놨어. 그래서 지금 한 지문을 선생님이 한 지문을 3번 볼 수 있게끔 3세트를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하라고 좋지. 그럼 다음은 좋지. 근데 2세트는 우리가 할 거고요. 지금 과제가 좀 많으니까 마지막 세트 부분은 내가 말하는 마지막 세트는 페이지 105부터는 우리 파이널 때 볼 거여서 책 버리지 마요. 자, 선생님이 책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 끝나고 해야지. 너 이제 다음 주에 너 또 수능 끝나고 해야지. 그럼 수능 끝나면 10권 쌓인다. 10일 동안 10권 못 봐. 왜? 파이널 교재는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해야 될 거는 그때 하고 선생님이 이제 좀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빼고 만들까 하다가 지금 내가 기출 푸는데 혹은 내가 지문 이해하는데 나는 좀 그거 괜찮아 하는 사람은 이 3세트를 다 안 해도 돼. 나는 특히 수학이 좀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또 이렇게 다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진짜 그거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수학 반 맞을 자신 없어 하면 3세트 그냥 다 해. 각자의 조건이 지금 다 달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3세트를 넣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물론 좋지만 수학을 좀 더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나는 수능 보고 아예 공부 안 하니까 그럼 무조건 다 하게. 그렇지. 그리고서 풀면 같이 병행할 거면 한두 세트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각자 본인의 왕래에 맞게 조절하시고 선생님 저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물어봐. 선생님 뭐 물어보면 화내니? 물어본다고 무니? 화내지 않으니? 물어보세요. 그럼 저 음성에 맞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한 지문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라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1페이지 갑시다. 자, 아웃소싱이랑 자, 뭐에 관한 얘기 할 거야? 아웃소싱에 관한 얘기 할 거야. 너는 3개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해보자. 자, 아웃소싱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 동그라미 돈 많이 벌려고 기업 내 일부 부서가 업무의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의 위탁 동그라미. 자, 그럼 우리 독서 지문은요, 얘들아, 독서 지문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보기 문제가 있잖아. 어차피 키워드 단어 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준단 말이죠. 지문이 너무 길면. 자, 범위를 주면 완전 땡큐. 왜? 범위만 읽으면 되잖아. 자, 수능 국어 풀 때는 범위 아니어도 앞뒤 밑줄 다 보고 문제를 풀고 읽어야 돼요. 자, 같은 게 문제 풀 때는 범위 주잖아. 그럼 진짜 범위만 읽으면 돼. 왠지 불안해서 더 읽을 필요 진짜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어차피 답은 여기서만 낼 건데 왜 전문을 다 넣어요? 지난주에 왜 그런다고 했어? 시간을 뺏으려고. 시간을 많이 쓰게 해. 자, 그래서 선생님 진짜 여기만 보고 답 나오면 끝낼 때요. 돼요. 진짜 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다 그랬잖아. 독서가 뒤에 문항에서 한두 개씩 묻혀가지고 독서에서 다 맞는다고. 그러니 의심하지 마. 더 하려 하지 마. 알았지? 우리가 이걸 다 읽고 갈 거기 때문에 외우란 뜻이 아니야. 다 읽고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럼 문제 풀 때 이 부분만 봐야지.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읽을 거기 때문에. 자, 보자.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을 위탁해 맡긴다고. 자,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 동그라미. 자, 키워드 계속 따면서 갈게요.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됩니다. 핵심 역량 가르치세요.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자,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해당 분야를 분산시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자, 핵심 역량인지 산업의 중요도인지 핵심 역량이 높은지 핵심 역량이 낮은지 분류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핵심 역량은 아닌데 산업 중요도가 높아. 그럴 때는 어떻게?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이익을 추구하고도 있어. 자, 아웃소싱은 우리 아웃소싱만 보면 돼.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의 중요도도 뭐라고? 지금 둘 다 핵심 역량도 아니야. 산업 중요도도 낮아라고 할 때 뭐 하면 돼요? 자, 아웃소싱은 제조업, 서비스업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비용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죠. 자, 비용이다. 이는 내부 제조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의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하고요.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자,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죠. 자, 그럼 닭을 안 튀겨도 월세는 나가잖아. 자, 그럼 변동비는 뭐야? 닭을 많이 튀길수록 기름값이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 많이 달라지겠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등이 지출됩니다.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 한 만큼만큼의 총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아웃소싱을 내가 하는 경우에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에 P의 구매 수량 Q만큼 곱하는 값이 이제 더해지는데, 봐봐. 자, 그림 볼게요.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을 맡길 때의 비용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내부에서 어때? 제조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에 지금
그럼 이거는 원래 안에서 하는 고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총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제조 시에서는 기업이 직접 제조할 때는 고정비가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자 밑줄 치세요. 아웃소싱이 유리하고요. 그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을 때 굳이 우리가 생산 안 해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대의 경우에는 외주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OEM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외주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인데, 자, 외주업체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를 뿐 독자적 권리나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갖지 못하며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하는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OEM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시절에 투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원 단체 티를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가서 재단하고 첫 떼고 그다음에 뭐 바느질하고 이게 맞아? 그냥 업체 부탁해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어때? 로고 넣어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때?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때? 계속 외부에만 맡기면 우리 기술이 안 크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 큰 범위 내에서 개발적인 지침을 정해주면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 관련 권한 동그라미, 자유도 동그라미.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어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비용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마지막 줄은 뭐야? 자,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외주업체와의 차별성도 뭐해?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0페이지 이 글은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웃소싱은 기업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 남부서 업무를 외주 기업에 우리 아까 본 키워드 그대로 다 있죠.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과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고려해야 하며 추가로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은 OEM과 ODM으로 나뉘고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외주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이고 ODM은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외주업체가 제품의 설계나 규격까지도 다 정해줍니다. 자, 핵심 개념에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위탁하는 거. 포인트 2 볼게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그다음 변동비는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밑에 볼게요. 그래프 밑에.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위의 그래프에서 고정비 곡선은 일정하지만 자, 변동비 곡선은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합니다. 자, 내용 구조 네모칸 여기 아웃소싱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아웃소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체 수행이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2 봅시다. 주문자는요, 뭐 할 수 있어요?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주업체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자, 주문자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 외주업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자, 그 다음에 ODM 보세요. 장점은 뭐야? 전문성, 이익, 단점은 차질, 기술력, 차별성. 자, 앞에 거는 다음 시간에 책 걷어보는 채점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자, 교환이론 볼게요. 자, 교환이론은 두 번째 질문 봅시다. 교환이론은 보자,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상 동그라미, 효용 동그라미. 자, 보상이나 효용에 의해 움직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을 봅니다.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 바로 치세요. 사람 나왔다.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자, 에머슨이 볼 때 사회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 동그라미 1번.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자,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지금은 안 도와지겠지만 언젠가 또 내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또 도움을 받겠지라는 후회죠. 두 가지 일반적 유형의 하나의 모습을 띱니다.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동그라미 인식과 판단이 포함된다는 점,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 호혜적 교환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가로치세요.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걸 포함하며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겠지, 그치? 언젠가 제가 나한테 갚겠지? 라는 기대 또한 포함합니다.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이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어때?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 동그라미. 자, 내 도움 필요해? 그러면 내가 가진 힘이 내 도움을 많이 요청할수록 내 힘이 올라간다는 거지. 자,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게 하는 권력은 B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의존의 권력이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결정하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되고요. 자,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 서로가 필요해. 자, 서로가 필요해. 각자가 상대방에게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촌미함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어때? 서로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함께 할수록 어때? 그 도움이 된다,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혹은 어때요? 문제 비용을 줄일 수 있죠.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자 봐봐. A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A가 B를 뭐 할 거야? 이용할 수 있죠. 야 이거 해. 빨리 내가 좀 도와줄게. 이는 권력 불균형 세 번 치세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에머슨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의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용을 활성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A가 B에 대해 권력의 일정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동그라미 혹은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 동그라미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에 대한 축소 세모. 자,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중심성 동그라미. 자, 중심성은 지금 뭐냐면 네트워크 내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 우리 수렴부터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다른 대상에 대해 어때? 영향력을 미치는 누가 있어? 이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서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추구 붕괴 생깁니다. 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의 자원 흐름을 매개합니다. 자,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럼 왕은 뭐 줄 거야? 자, 영주들은 왕이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때?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봉건제가 붕괴된 거죠. 자, 실제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가치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해. 자, 이는 행위자들의 교환 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을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페이지, 6페이지 해보세요. 오늘 세 질문 할 건데 각각 다른 유형을 조금씩 해볼게요.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자원이잖아, 자원. 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할 때 물건과 타인의 행위가 어때? 필요해.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건,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봐봐. 그러면 우리 물건의 건, 채권의 건, 건이 다 뭐야? 권리지. 자, 돈을 받을 권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빌렸잖아? 그러면 돈을 갚을 뭐예요? 의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랑 채무라는 단어는 잘 나오죠. 자,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 계약, 동그라미. 자, 부동산에서도 계약하고요. 은행에서도 계약하죠. 자,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나왔네. 자, 채권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계약이 필요하고 물건이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물권에서는 계약뿐 아니라 자 봐봐. 그러면 채권에서는 지금 얘들아 여기서는 계약만 있으면 된대. 근데 물권에서는 뭐도 있어야 돼? 계약도 있어야 되지만 공시도 있어야 된대. 자, 그래서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 자 우리 등기부 등본이란 말 들어봤죠? 이 등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공시법부는 역할은 물건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현우네 집 등기부 등본 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다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제 물론 그 사람 정보는 알아야겠지만 떼볼 수 있다. 물법 아니라 그냥 이제 다 그냥 정부 24가면 다 떼볼 수 있어. 왜? 이게 내가 집을 사기로 했잖아. 그럼 부동산에서 계약해서 집 살게요, 팔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내가 여기 들어가기로 했어. 확정일자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 동그라미 매각 대부를 납부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때?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합니다. 자, 여기 뭐야? 계약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얘기를 하죠. 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또 나중에 공시할 수도 있어요. 자,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다. 자, 물권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 물권 동그라미 찌세요. 담보 물권은 사용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야 내가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한테 가서 야 나 10억만 밑도 끝도 없잖아. 그럼 뭐해? 그 대신 내가 내 건물을 담보로 잡을게. 내가 10억 못 갚으면 내 건물을 가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담보물권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왜?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물건을 건물 팔겠죠. 자, 건물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A씨가 여기서 5억 빌리고 여기서 10억 빌리고 여기서 3억 빌리고 여기서 2억 빌렸어. 근데 A씨는 30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경매로 팔리면 25억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빚 갚고 남는 돈만 자기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러면 그게 다행인데 얘가 5억짜리 밖에 집이 없어. 그럼 다 못 갚잖아. 그럼 누구 거부터 갚아? 이것도 사실 순서가 다 있어요. 뭐 제1은행권, 제2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럴 경우는 어때? 경매대금을 각각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고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바로 치세요. 우선 변제권. 자, 얘가 3억을 빌려준 사람만 우선 변제권을 가졌어. 그러면 무조건 5억 중에 3억 갚고 나머지 2억으로 나눠 갖는다고요. 자, 담보물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 물건의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자, 담보물권은 소유권 등 다른 물건들이 가지는 일반적 성질과 달리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러한 특성은 담보물권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 X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의 수죠. 자,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당연히 뭐예요? 담보물권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때? 금전 채권, 돈. 두 번째 어때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유지됩니다. 세 번째, 물건이 사라져도 어때?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담보물인 주택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어때요? 화재보상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 담보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사회문화 지문 3개 있어요. 자, 수능 완성 5회 끝내는 게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사회문화 지금 3개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긴 부분들 3개까지 오세요. 자, 수능
말고